리포트를 찾기 힘든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기업을 한국 IR 협의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유튜브 컨텐츠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로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두 분과 함께 좋은 기업에 대해 하나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재 팀장님과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원재 팀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기업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티플렉스라고 해서 스테인리스 그 철강 기업을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어떤 업체일까요? 네, 지금도 물레동 지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철공소들 많잖아요. 저 물레동 살아서 잘 알아요. 아, 그러세요? 거기 네. 뭐 철공소도 많고 뭐 작은 그런 공구상들 많잖아요. 그 물레동이 우리나라 철강의 태동이 된 곳입니다. 거기서 철강 업체들이 생겨난 데가 많은데 이 티플렉스도 역시 82년도 지금부터 40년 전에 태창상해라는 이름으로 물레동 작은 철공소에서 시작한 업체인데 지금은 국내 그 스테인리스 본강과 선제 시장에서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업체로 부상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은 지금 30년 전에 91년도에 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30년간 그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매출 비중을 보면 스테인리스 본강이라고 해서 동그랗게 생긴 그 본강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스테인리스 선제 부분에서 생산 강종이 이제 CD 바라고 하는 그 제품, 그리고 스테인리스 판재, 열연하고 후판, 냉연 이런 판재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은 내수가 대부분이죠. 네, 내수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소재는 어디에서 조달하고 제품은 또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 네. 전방 산업의 현황까지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3대 강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소재 조달처가 약간 틀립니다. 첫 번째로 그 특수강 본강, 스테인리스 본강과 선재는 세아창원 특수강이라는 회사에서 전량 공급을 받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전에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포스코 특수강이었고 요게 2015년도에 세아와 포스코 간의 그 빅딜에 의해서 세아그룹에 편입된 회사고 그 이전에는 80년대는 산미 특수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산미 하면 기억나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 아직 네. 그쪽 세대까지는 네, 그쪽 세대가 모르겠어요. 아니시네요. 82년도에 프로야구가 개막했을 때 네. 산미 슈퍼스타스라고 있었죠. 영화로도 나왔는데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그 업체가 이제 산미 특수강인데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제 프로야구단을 만들 만큼 상당히 이제 철강 업종에서는 의미가 있던 업체였다는 거죠. 그 업체가 지금 결국 이렇게 30여 년 후에 세아차원 특수강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업체에서 이제 특수강 본강 소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선재 그 원소재인 그 와이어로드라고 해서 그 소재를 받아서 이렇게 CD 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드라는 게 약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동그랗게 철사처럼 말려 있는데요. 네. 요거를 이렇게 그 다이스라고 해서 이런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 선을 코일을 언코일해서 풀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통과시키면 이렇게 직진시켜버리면 일자로 이렇게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봉이라든가 육각형 아니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한 6m 정도로 절단해서 이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방업종인 반도체나 뭐 조선, 뭐 이런 석유화학, 이런 원자력, 이런 업체에서 사다가 이거를 볼트 너트, 뭐 밸브에 들어가는 뭐 피팅류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절단 가공해서 이제 엔드 유저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스테인리스 판재 부분도 있습니다. 이 판재 부분은 기존에는 이제 수입산으로 이제 소재를 조달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포스코의 그 판재 대리점으로 티플렉스가 선정이 되면서 올해부터는 전량 포스코에서 물량을 조달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외형 성장은 이 판재 부분에서 이끌 걸로 보고 있고요. 세아창원 특수강과는 지난 35년간 그 전략적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스테인리스 판재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업체가 공급업체가 포스코가 있고요. 이 본강과 선재에는 그 역할을 세아창원 특수강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역할을 지금 뭐 35년째 계속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소재를 안정적으로 저가에 공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아창원 특수강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수입산이 뭐 중국, 인도네시아, 뭐 대만 이런 데서 막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티플렉스처럼 절대 그 대량의 구매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니즈가 맞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본강이나 판재 쪽은 세아 창원 특수강에서 조달을 받고 네. 선재 쪽은 포스코에서 조달을 받고 네. 네, 이렇게 원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들어보니까 뭐 전방 산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끼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선재랑 판재 부분 더 네. 말씀하실 거죠? 다 안 하셨죠, 팀장님? 아,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물어볼까 말까 아, 하다가 네. 일단 이 선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CD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본강은 그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이 섹터가 이 CD 바인데 이게 2014년도에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됐는데 7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32%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사업인 동시에 3대 강종 중에선 가장 고부가가치 강종이다. 그래서 이 업체 지금 영업이익률이 9%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CD바 부분은 지금 추정컨대 한 15% 이상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역시 캐파가 지금 지난해 10,000톤 정도 남짓 생산을 했는데 캐파가 지금 14,000톤까지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의 추가 생산 여력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판재류 부분은 아까 제가 포스코에서 소재를 조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물량은 지난해 12,000톤대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CD바보다는 물량이 조금 많지만 이 스테인레스 이 판재다 보니까 본강에 비해서 가격이 좀 쌉니다. 거의 뭐 30-40% 이상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그래서 지금 3대 강종 중에는 가장 낮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포스코에서 물량을 조달을 하게 되면은 그 사실은 물량을 더 비약적으로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체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이 스테인레스 판재 부분이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리포트에서 보기도 했고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시기로는 30년 연속 흑자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는데 이게 30년 동안 이 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게 정말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비결이 뭐라고 보세요, 팀장님은? 네, 네, 상당히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네. 대기록이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에 오기 전에 저는 전공이 철강이었기 때문에 네. 이 철강 가공업체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원소재 가격이 늘 급등락을 보이고 있고 변동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가공업체가 수익성을 유지하고 적자를 내지 않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 그 재고에 대한 또 평가 차손이 발생할 것이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또 수요까지 죽으니까 판매량도 줄어들면서 이게 적자에 노출되는 그 리스크가 커지기 마련인데 이 업체는 30년간 흑자를 내고 있단 말이죠. 네. 분명히 그 비결이 있을 텐데 저는 그 비결을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세아 창원 특수강으로부터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 고품질의 원료를 상대적으로 저가로 안정적으로 지금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소재가 뭐 수입산 이런 데 노출되면은 또 가격 급등락에 노출될 수도 있고 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아마 요게 가장 클 것 같은데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업체가 생산하는 강종이 2,000여 종, 세부 스펙까지 따지면 그렇게 많고 또 그 업체가 뭐 1,500개 이상의 업체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가격 전가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수요 섹터가 반도체가 뭐 한 30% 차지하고 석유화학 20%, 조선 15%, 자동차, 원자력 또 최근에는 이제 신수요인 그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도 이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통 산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런 4차 산업까지 이제 소재가 사용되면서
수요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느 한 섹터가 죽더라도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런 수요가 유지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제 가격을 전가하기 용이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포인트가 결국은 이렇게 무적자 행진을 이어오게 된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반도체, 석유화학, 뭐 조선, 뭐 전기차까지 일단은 뭐 전방산업 쪽으로 또 쓰임이 다양한데 제품별 시황과 전방산업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스테인레스 시장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판재류 시장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라는 절대 공급자가 있고, 포스코가 스테인레스 열연을 생산해서 공급하면은 뭐 현대 BNG 스틸이나 뭐 대한금속이나 황금에스테 이런 판재류 업체들이 생산하는 이 판재류가 전체 스테인레스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본강 선재 시장은 전체 스테인레스 그 판재 시장의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틈새 시장이다, 니치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쌉니다. 거의 뭐 판재에 비해서 거의 40-50% 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도 낮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강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량이 1년에 지난해 기준으로 54,000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 정도가 증가를 했고, 내수 공급량이 29,000톤이었는데 티플렉스 물량이 2만 톤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입산을 포함해도 티플렉스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만약에 수입산을 제외하고 내수 물량으로 봤을 때는 티플렉스 물량이 거의 68%까지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과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사업부는 아까 CD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CD바는 너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공식적인 국내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가보더라도 전체 그냥 그 스테인레스 선제 부분의 통계에 묻혀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스테인레스 선제 부분의 생산량은 지난해 14만 톤대를 기록을 했고, 추정컨대 이 CD바 물량은 한 3만 톤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티플렉스가 작년에 10,000톤 정도를 생산을 했고, 이게 한 30% 중반대 되겠죠, 비중으로. 그리고 캐파가 14,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47% 정도가 이 티플렉스가 국내 CD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D바가 지난 2년간 그 CDM이라고 해서 그 생산 라인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캐파가 증가를 했고, 올해부터는 그 수준으로 캐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이 기여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재 부분도 아까 뭐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포스코로부터 원소재를 조달받기로 되어서 올해부터 월 1,000톤, 그러니까 연간 한 12,000톤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수입산까지 추가해서 한 16,000톤대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외형성 증세를 이 판재 부분이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해서 이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부분이 매출 비중으로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0% 보고 있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 실적을 발표를 했죠. 확정 실적 나왔죠. 확정 실적이 나왔고 26.9조 원의 반도체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9%나 매출액이 증가한 건데요. 이 반도체 부분은 2021년도에도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한 섹터인데, 올해도 역시 1분기만 봐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반도체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피팅이라든가 볼트 너트 이런 그 또 워낙 이제 반도체 부분이 이제 그런 수율에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인레스 소재가 이제 내산, 내식, 이 마모 이런 거에 강하다 보니까 그 소재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 조선 부분이 지난해에도 조선 3사들이 그 목표 대비 그 수주를 거의 130% 이상 이렇게 그 수주를 늘려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해 최근 1분기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클라슨 데이터로 보면은 전 세계 그 수주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국내 조선사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주력으로는 LNG선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LNG선 글로벌 발주의 거의 80%에서 90% 가까이를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LNG 사용량이 많아지면 동반해서 이 스테인리스 강제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조선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고 또 유가가 지금 강세잖아요. 유가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유가 그 올해 전망 컨센서스가 60불, 배럴당 60불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0불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2월 말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그 사태 이후로 계속 이제 조금 조정받긴 했지만 여전히 100불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조선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도 보통 한 6, 70불이 넘어가면 그 해양 플랜트 수요가 그 해양 플랜트 가동을 해도 수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양 부분에서도 수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역시 유가하고 관련이 있는데 유가가 상승하고 그 정유업체들이 뭐 수익을 다각화한다고 해서 그 NCC, 나프타 그 정제 설비를 계속 지금 늘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 섹터에서도 역시 유가랑 관련이 있는 게 그 해외 플랜트에서는 유가가 상승하면서 플랜트 수주가 늘어나거든요. 중동도 그렇고 그 부분에서도 수요가 지금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 전반적으로 다방면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호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세 가지 정도로 투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역시 니켈 가격입니다. 그 스테인리스 소재에 이 니켈이 보통 그 기준 강종이 되는 그 스테인리스 304라는 강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니켈이 8%가 들어가고 크롬이 18%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니켈이 8%라면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니켈 가격이 전년 평균 18,000불대였거든요, 톤당. 네. 근데 지금 현재 33,000불대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4개월까지 누적으로 한 28,000불 합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니켈 가격에서만 10,000불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 10,000불에 8%만 보면은 800불이겠죠. 그럼 원화로 환산하면 이게 1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니켈 가격이 상승한 만큼 스테인리스 원가가 100만 원 이상 상승한 거죠. 어마어마한 상승률이고, 그리고 결국은 니켈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그만큼 스테인리스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에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특히 그 국내 최대 업체인 포스코가 지난해 11월에 30만 원을 1차로 인상한 이후에 한 3개월간 동결했거든요. 잠잠하다가 올해 그 러시아 사태 이후에 니켈 가격이 또 급등을 하니까 지금 3, 4월에 4차례에 걸쳐서 80만 원을 또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사의 원료 공급자인 세아 창원 특수강 여기도 역시 올해 들어와서 90만 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니켈 가격하고 니켈 가격 급등을 했고 원소재 페로크롬 가격도 화금철인데 상승을 했고요. 또 스테인리스 316에 들어가는 몰리브덴 이 합금철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LME 니켈 재고를 보면은 계속 수급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니켈 재고는 빠지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니켈 가격이 45,000불대까지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조정을 받은 게 한 33,000불 정도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가격 인상폭이 생각보다 스테인리스도 엄청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니켈 가격 급등에 따라 판가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리포트 보니까 이게 또 수입산 반덤핑 규제에 따른 또 반사 이익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니켈 그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수입산 그 스테인리스 판재에 대해서 반덤핑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 그 시장, 스테인리스 시장을 교란해 왔던 게 이제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그 스테인리스 강종이었는데 이게 너무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도 뺏기게 되고 저가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25% 평균에 해당하는 그런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고율관세를 맞게 되면은 사실은 물량을 수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이 메이저 5개사 정도가 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가 그럼 시장 가격 대비 가격을 올려서 수출가를 올려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죠. 이렇게 계약을 맺고 관세에서는 면제가 됐는데 네. 요게 이제 앞으로 3년간 유지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차트에서도 보시듯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물량이 급락을 한 거죠. 급감을 한 거죠. 그래서 절반,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절반 가까이 이 수입산 물량이 급감을 하면서 그 반사 이익을 국내 업체들이 본 거죠. 물량이 줄어드니까 국내 업체들의 시장 MS는 점유율은 확대가 된 것이고 또 싼 가격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을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국내 업체의 가격 전가력이 높아지면서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서두에 이제 전기차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이게 또 수혜로 연결이 되나 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이 니켈의 수요가 기존에는 그 스테인리스 위주로 70% 이상 소비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그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 수요가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켈이 전기차 배터리의 그 양극재에 이 고순도 황산 니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신수요가 이 니켈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는 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한 5에서 10% 정도로 상당히 낮았는데 최근에는 이 수요가 15% 정도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계 전망 자료에 의하면 올해 기준으로 니켈 수요가 38.5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 수요가 6배 성장해서 230만 톤대로 증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니켈의 생산 규모에 맞먹는 규모가 이 니켈 그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이게 소비되는 정도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15%밖에 안 되지만은 향후에는 이게 스테인리스와 니켈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을 5대5로 양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들 모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30년 연속 흑자 행진에 정말 대기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적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도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서 뭐 역대 최대치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올해도 그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판매량이 증가하는 데다가 이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역시 스테인리스 가격이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2,5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37억 원으로 역시 40% 이상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다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판매량은 6.6%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스테인리스 가격은 26% 정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 역시 약간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망하기로는 올해 시장 그런 컨센서스도 니켈 가격을 2만 불대 중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2만 6천 불대로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 매출의 전망이 나온 건데 지금 현재는 가격이 3만 3천 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조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상고하저로 니켈 가격이 하반기에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난 3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9%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외형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 전가력이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난 10년간의 차트인데요. 아래선은 원재료 가격이고 윗선이 이제 제품 스테인리스 가격입니다.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어떻게 등락을 보이던지 간에 밑에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 마진 스프레드인데요. 마진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부터 외형이 급증하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지금 어떤 수준일까요? 네, 지금 지난해부터 실적이 급증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7.6배 정도고 PBR은 0.8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EPS가 지금 순이익이 계속 급증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PR이 주가 순이익에 대한 그 주가 수준이잖아요. 이 EPS가 계속 지금 상승하니까 7.6배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지난 과거 5년간의 그 평균 PER이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기 때문에 지금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PBR로 보더라도 지난 5개년 평균이 0.7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0.8배면 뭐 비슷한 수준인데 이미 뭐 왔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지난 5년간은 이 업체의 수익성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ROE가 4%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평균. 근데 올해 예상 ROE가 11.7%대로 거의 과거 10개년 최대치로 지금 두 자릿대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 0.8배라는 이 PBR 수준이 어쨌든 자기 순자산가치 대비 지금 20% 이상 할인 판매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ROE가 이렇게 두 자릿대로 높아지면은 이 저평가 수준이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이 될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결국은 이 니켈 가격이 지금 급등한 요인이 지난 수년간의 이제 니켈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에 따라서 이 공급 부족 기조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인데 니켈 시장은 지난해 13만 4천 톤 정도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국제 니켈 연구에서 올해 전망키로는 올해부터는 7.6만 톤 정도 공급 과잉으로 전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니켈 생산량이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켈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를 하면서 공급 과잉화 된다고 보고 있는데 중국의 최대 생산자인 그 중국 청산강철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19년도에 이 업체의 생산 캐파가 33만 톤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60만 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네, 올해는 또 85만 톤으로 또 30% 늘어나고 대단하네요. 내년도에는 110만 톤, 또 30%가 또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올해 생산되는 니켈의 예상량이 한 300만 톤 정도인데 이 업체가 지금 110만 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일 업체가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한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 니켈이 공급 과잉화되면서 결국은 니켈 가격의 하락을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은 역시 이 생산 증가 때문에 니켈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테인리스 가격도 연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 가격이 과거 대비로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주 자원부가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26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2만 불대 중반 정도까지 니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니까 니켈은 워낙 희소한 금속이고 그리고 제일 큰 광산국인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계속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수출 규제를 하고 있고 글로벌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생산량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전기차 니켈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만 불대가 붕괴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니켈이나 스테인리스 시장이나 이 정도 그래도 과거 대비로는 이제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 원소재인 니켈 가격이 뭐 급등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워낙 이 가격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상향 평준화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니켈이 또 뭐 비철금속이지만 희소금속으로도 분류가 돼가지고 네. 가채 매장량이라고 하잖아요. 캐낼 수 있는 매장량이면 한 9천만 톤 정도 보는데 300만 톤 1년에 생산하면 30년밖에 못 해 먹잖아요. 네. 30년 후에는 고갈된다고 니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니켈의 가치가 더 커지고 가격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원재 팀장과 티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이세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오늘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슈피겐코리아라는 기업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회사는 조금 이름은 생소하셔도 이 회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로 스마트폰 케이스랑 보호 필름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생소하지 네. 않아요. 네.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로 상당히 네. 유명한데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서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지금 주요 제품별로 매출 비중을 보면 2021년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케이스가 70.7%로 사실 회사의 실적을 다 견인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호 필름이 17.6%, 그리고 기타 제품 1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유명을 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2개 국가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주요 수출 지역이 북미, 유럽, 인도, 일본, 한국 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피겐 코리아 그냥 그 스마트폰 케이스로 저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아마존에 진출하면서 네, 맞습니다. 아마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마존이 지금 핵심 유통망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어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존 미국의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쟁사들보다 선제적으로 아마존에 출시를 하면서 어떻게 아마존에 뭐 사진을 찍고 이런 홍보를 해야지 잘 팔리고 조회수가 늘어나는지, 그래서 아마존 셀러로서의 이런 경쟁력을 많이 구축을 한 상태고요. 2016년에는 유럽 아마존, 그리고 이후에는 뭐 인도라던가 일본, 이렇게 호주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아마존의 유통망을 통해서 글로벌리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덕분에 북미, 유럽에서 잘 팔린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통 채널은 크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 회사가 네. 아마존 유통 채널은 일단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B2C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B2B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B2B 유통은 총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인력 투자를 안 해도 되고 광고를 안 해도 돼서 고정비가 조금 적게 들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 이제 진출하기 직전에 B2B를 통해서 시장성을 한번 검토를 하고 저 비용으로 사업성이 좀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은 그 해당 국가에 있는 온라인몰, 대표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B2C로 유통 전략을 바꾸면서 브랜드력을 쫙 끌어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럽의 경우 그리고 또 일본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판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럽은 2016년도부터 거의 전 지역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고 있고요. 네. 일본에서도 2019년도 이후부터 아마존을 통해서 좀 진출을 하고 라쿠텐 같은 온라인 업체에도 판매를 하면서 조금 이제 일본이랑 인도 같은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떨어지고 실적 기여도도 떨어졌는데 2020년도부터 빠르게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롬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뭐 쓰세요? 저는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폰 쓰는데 이게 여자들이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분 전환을 하고 싶거나 좀 소확행의 소비를 하고 싶을 때 네네. 정말 많이 바꾸는 게 스마트폰 스마트폰 케이스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싼 거는 또 엄청나게 비싸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 쪽과도 산업 영향이 상당히 연관성이 네. 깊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사실 스마트폰 산업 자체만 보면은 지금까지 조금 실적이 안 좋았다, 현황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희 이제 차트를 봐주시면 2016년도부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좀 감소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모두가 다 아시는 코로나가 터졌는데 스마트폰을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지는 않거든요. 다 대면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감소를 했죠. 그리고 2021년에는 조금 반등을 했지만 반도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구동력
구동용 칩이라던가 전력 반도체가 부족하면서 사고 싶어도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연초보다는 2021년에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런 판매량을 기록을 했는데 2022년도 2분기부터는 이렇게 뭐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수급 이슈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카운터포인트라고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올해에는 연간으로 14억 대 정도가 판매가 될 수 있다라고 공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출하량이 많이 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이 회사가 그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그거에 맞는 이제 사이즈로 이미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가 되는 시점 그리고 신제품 출시가 많을수록 회사의 실적이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이폰 중저가 모델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그 SE 모델이 나오고요. 또 13 미니가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는 갤럭시 폴드 4세대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신제품 라인업도 작년보다 올해 훨씬 풍부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이 비싼 스마트폰 사면은 이 소중한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케이스를 찾아본다는 거.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딱 투자 포인트로 꼽을 만한 대표적인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는 회사의 실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P, Q로 보고 있는데 이 네. P 가격 그리고 Q 수량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슈프긴 코리아의 케이스 ASP 추이를 보면은 사실 2016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하는 이유는 사실 이 폴더블 폰 때문입니다. 이 폴더블 폰 케이스는 가격이 비싼 만큼 케이스 가격도 비싼데요. 일반적인 그런 플래그십보다 3배 정도는 다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싼 이 폴더블 폰 케이스는 10만 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폴더블 폰의 침투율이 0.6%밖에 안 되거든요. 네, 올해 이제 삼성전자가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당연히 이 회사의 폴더블 폰 케이스도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 회사의 가격 믹스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P가 올라갈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아이폰 중저가형 그리고 미니가 출시가 되고 하반기에도 이제 플래그십 모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P와 Q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가 북미랑 유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 인도랑 일본에서 고성장세가 가시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카스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핸드폰 플래그십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케이스를 사시는 분들은 카스트제도 신분제도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인도로 나가는 케이스 자체가 글로벌 판가의 3배 이상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단가가 또 비싸. 네, 그래서 인도는 더 비싼 핸드폰 케이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만 가격은 비싸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도 4분기부터 인도 쪽으로 가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조금 회사의 성장 동력이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이 회사가 뭐 무선 이어폰 케이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 필름도 하고 있고요. 보조 배터리도 했었는데 2020년도 말부터 이제 자동차용 내부 디스플레이에 붙이는 보호 필름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화유리 소재고요. 기능적으로는 지문을 좀 덜 묻히고 빛 반사를 좀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미 테슬라에 붙일 수 있는 강화유리 보호 필름을 출시하고 지금 북미랑 유럽에서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베스트셀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자율주행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은 차 내부 공간에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에 당연히 사람들이 강화유리를 붙일 수 있겠죠.
지문도 이제 저희가 자동차 안에서 터치를 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 내비게이션 사이즈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빛 반사라던가 이런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서 지금 매출 비중이 이 회사의 뭐 3%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조금 이 자동차 트렌드에 맞춰서 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를 기반으로 실적 추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작년도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작년도에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다 역성장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 4,406억 원, 영업이익 598억 원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2%포인트 이상 개선된 13.6%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만큼 주가도 좀 지금 저평가 상태인데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상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시장 상황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다 기업들이 네. 제가격에 위치해 있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슈피겐코리아 이 기업은 이제 보시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일까요? 슈페인코리아는 사실 휴대폰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주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죠. 근데 지금 멀티플이 올해 기준으로 한 5배에서 6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의 멀티플은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을 때 수준의 멀티플과 동일선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이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이런 저평가 매력인 회사들이 많지만 이 회사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업황이 코로나 때보다 좋은 건 분명하고, 또 시장 전망도 스마트폰 글로벌 출하량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공격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면 주가는 앞으로 이제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네. 리스크 요인은 핵심 유통 채널인 아마존과 좀 동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이 일단 FBA 물류 이제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생필품 우선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뭐 필수 소비재가 아닌 제품들은 공급을 하고 싶어도 물류 창고에 입고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물류 창고에 입고를 못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판매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시즌이 지난 제품들은 다 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비용 부담도 함께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는 많이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이런 동향과 같이 회사의 실적 리스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의해서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하면 이제 또 아마존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롬 연구위원과 슈피겐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